왜 생명은 그리 다양한가?에 대한 다윈의 답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오밥 나무와 육식동물 포사, 그리고 여우 원숭이 리머가 있습니다. 포사는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유일한 종이지만 여우 원숭이는 한껏 종분화가 진행되어 현재 100여 종이 남아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 리머는 느릿느릿 걷는 놈, 뛰는 놈, 나무에서 생활하는 놈, 그룹 지어 사는 놈, 밤에만 활동하는 놈 등 사는 방법이 다양하며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그 크기도 다양해 30g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에서부터 지금은 사라졌지만 160 내지는 200kg이나 나갔던 세상에서 가장 컸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13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후 88만 년 전 즈음에 인도와 분리된 후 조금씩 위로 이동해 현재의 위치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기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이후 5,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영장류 한 가족이 이 섬으로 이주했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때 200종 이상으로 분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인간들이 섬에 들어오고 나서 섬 전체가 줄곧 망가지기 시작해 지금은 숲 전체의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여우 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 섬 10% 영역에만 한정되어 살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종으로 특별 관리 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분화의 분명한 증거에서 다윈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가 없었던 섬에서 한 가족이 이주해와 5천만 년 동안 200여 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게 되면 다윈의 답은 간단합니다. 생명은 하나의 조상종에서 시작해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스스로 조금씩 변하면서 진화한다. 어느 누가 여우 원숭이의 진화에 개입했겠어요. 5천만 년이면 너무 먼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를 한번 보죠. 마다가스카르 섬이 위로 이동하는 중에 동부 아프리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동부 지구대이고 다른 하나는 서부 지구대입니다. 서부 지구대를 보면 처음에는 별 볼일 없던 작은 호수가 땅이 갈라지면서 커다란 규모의 호수로 됩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바이칼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수량이 많고 깊은 호수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었지만 시클리드 물고기 2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말라위 호수는 전 세계 네 번째로 수량이 많은 호수이며 가장 많은 시클리드 종 700 내지 800종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지대로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몇 종에서 시작하여 수백여 종으로 진화한 거죠. 시클리드는 먹는 시스템이 독특해서 초식에서부터 육식, 바닥을 뒤지는 애부터 호숫가 근처 숲을 뒤지는 애,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도 서식지가 나누어져 다양한 종으로 분화하였습니다. 최근 연구는 말라위 시클리드는 불과 100만 년 전부터 적응 방산하여 수백 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윈의 생각대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거죠. 어느 누가 개입해서 이들을 만들었겠어요. 여기 빅토리아 호수를 보세요. 면적으로 보면 세계 두 번째로 큰 민물 호수입니다. 탕가니카 호수나 말라위 호수와는 다르게 저지대 호수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물이 유입되어 호수가 아주 넓고 또 오염원이 모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도 시클리드가 적응 방산했는데 불과 15만 년 만에 700종으로 분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방산할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연구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복잡한 그림이지만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호수로 유입되는 종, 어퍼나일 혹은 콩고레세 등에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본래 있었으며 이들끼리 서로 섞여 성공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졌고 잡종의 잡종이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넓은 호수 생태계에 이들이 분산되어 그리 빨리 종분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시클리드는 색깔로 종을 구별하는데 색깔을 보는 유전자가 다양해지면서 종분화가 가속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호수물 오염으로 투명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클리드들이 색깔로 자기 종을 구별 못해 섞이기 때문에 애써 이룬 시클리드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경고성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생명들은 일련의 통일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다윈은 명백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그림처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팔, 개의 앞다리, 새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 모두 비슷한 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다윈 말대로 공통 조상을 두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세포 수준에서도 보입니다.
찝신벌레의 선모는 부단히 움직여 찝신벌레가 헤엄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우리의 기관지 상피세포에 있는 선모입니다. 호흡 시 혹여나 허파로 들어갈 불순물을 걸러 밖으로 쓸어냅니다. 이들 선모의 세부 구조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포가 운동 부속지로 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안정적으로 세포에 뿌리를 둔 돌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오랫동안 헤엄을 치거나 빗자루질해도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선모 기둥에는 미세소관이 독특한 9+2 다발 구조로 있고 기저 부위는 미세소관 3둥이가 9개의 환을 형성합니다. 모든 생명이 한 계보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구조물이 단세포 원생 동물에서 우리의 기관지 세포에게까지 20억 년 동안 흘러올 이유가 없죠. 유전자 수준에서도 일련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발생학자 게링은 1995년 생물학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쥐의 눈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초파리에 삽입했는데 초파리에서 갑자기 다리, 날개, 심지어 더듬이에서까지 눈이 돋아났습니다. 엉뚱한 자리의 모습을 드러낸 이 기이한 눈은 생쥐의 카메라형의 눈이 아닌 곤충의 겹눈이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실험을 통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눈이 생기는데 필요한 유전자가 초파리와 생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이후 6억 년이라는 진화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눈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 PAX6 유전자는 지금까지도 서로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놀랍도록 또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죠. PAX6 돌연변이 유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서는 홍채가 없는 눈이 나타나요. 생쥐에서는 눈이 작아지고 물고기에서도 눈이 작아지고 망막이 망가져 있습니다. 무척추동물 초파리에서는 PAX6 유전자 2개가 다 망가지면 눈이 안 생깁니다. 척추동물에서는 유전자 2개가 망가지면 뇌가 발달하지 않아 배아 발달이 멈춥니다. 왜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이 여전히 지금도 작동되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나요? 모든 생명이 하나의 공통 조상을 둔 한 계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